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술회의에서 전체 사회를 맡은 서울국제법연구원 연구이사 안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과 국립외교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유엔가입 30주년 학술회의는 코로나 확산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대면과 화상이 복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3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 30년 동안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 1991년 유엔가입 당시와 같은 날인 9월 17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국제법연구원 김서구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주 소장님, 양희철 소장님, 그리고 신각수 차관님, 조태열 대사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30년 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완전한 구성원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일입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는 강대국들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웃나라의 횡포와 압력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구려가 만주를 지배하며 한반도와 일체를 이루었을 때가 그나마 길을 폈던 시기입니다. 유럽의 근대 문명이 전 세계로 전파되던 대항해 시대에는 가장 변두리에서 외부 세계의 문을 닫은 채 허밋 킹덤, 은자의 왕국으로 지냈습니다. 중국과의 조공체제에 안주하다가 급기야 대항해 시대의 흐름에 편승했던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여 1945년에야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라 민주적 선거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유엔이 세운 나라입니다. 2년 후 공산군의 불법 침략에 대항해 유엔군이 또다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냉전체제 아래에서 단독 가입은 물론 남북한 동시 가입도 막혔습니다. 나라는 세웠으나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4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30년 전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은 국제 무대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비회원국 옵서버 상태를 극복한 것입니다. 드디어 완전한 국제질서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범세계적 국제사회와 국제법 질서의 완전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경하할 일입니다. 이러한 경사의 시대적 배경은 냉전체제의 해체였으며 한국의 유엔 가입이 바로 냉전체제 해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경제건설에 성공하여 국력을 키운 것이 뒷받침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 국제질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 때문에 절대적 권위는 완성되지 못했으나
평화유지, 경제협력과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유엔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쟁과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은 지위의 상승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10위권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책임입니다. 특히 유엔 창립의 기본 정신에 따라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을 도모하는 국제사회를 만들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과 같은 규범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상 처음으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 화합과 번영을 위한 주요한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젊은 세대의 국제적 진출과 공헌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앞으로 더욱 크게 이바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학술회의가 우리의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세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하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국립외교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국제법연구원의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국제법연구원 김서구 이사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동 주최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오영주 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서구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님, 양희철 해양법 정책연구소장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그리고 근본회의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기빈 여러분, 먼저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 유엔 외교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모색하는 중요한 학술회의에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엔 회원국 중 한국만큼 유엔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과 한국전 및 전쟁의 참화에서 새롭게 국가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유엔은 핵심적 역할과 기여를 했으며 유엔 가입 이후에는 중견국 한국의 성장과 부상의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된 바 있습니다. 유엔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지난 30년간의 한국 유엔 외교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한국 유엔 외교의 질적 성장과 전략적 다자외교 추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법은 한국 유엔 외교가 향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은 일관되게 법치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구축을 지지해 왔습니다. 국제법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유엔 외교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동시에 유엔 내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의 강화 차원에서 국제법 관련 유엔 외교를 확대하고 내실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요 국제법 관련 기구 및 국제재판소의 리더십 지위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국제법 분야 주요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인권, 개발,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특히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 세계 시민교육, 인도적 지원의 원칙 및 국제개발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국제법 관련 한국 유엔 외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유엔 외교 전체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유엔 외교의 특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이 주목받아 왔고 한국 정부도 성개도국 가교 역할을 중요한 외교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이제 가교의 역할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이슈를 적극 선점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 내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 단계 높은 외교 정책과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경우에도 평화, 개발, 인권, 환경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제법 이슈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한국 유엔 외교 정책에 대한 우리의 국민 및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비정부 행사들과의 소통과 참여 활성화가 기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립외교원은 국제법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외 정책에 필요한 국제법 과제를 연구하고 동아시아 내 국제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서울국제법 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재판소 재판관, 국제기구 고위관료, 학자 등의 강의를 통해서 유엔과 다양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한국과 아태 지역 24개국의 국제법 관련 실무자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법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제시될 의견과 제안이 국립외교원의 유엔과 국제법 관련 외교 정책 연구에도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근본 학술회의가 국제법이 한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학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측에 감사를 드리며 한국의 향후 유엔 외교와 국제법 연구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건설적인 토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양희철 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양희철입니다. 먼저 서울국제법연구원, 국립외교원,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학술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그리고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님, 서울국제법연구원 김석우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9월 17일, 정확히 30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은 1990년 전후 구소련의 해체, 그리고 동구권 몰락,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소련과의 수교 등 복합적인 환경에서 나온 외교적 결과이자 성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유엔과 굉장히 밀접한 국가였습니다. 1948년 12월 11일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받았고 1950년 6월 27일 한국 전쟁 당시에는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것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은 한국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전환점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 그리고 두 차례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국 등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가입 이전에 한국 문제가 유엔의 주된 의제 하나였다면 유엔 가입 이후부터는 유엔의 다양한 의제가 한국의 외교 의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엔 가입을 계기로 주로 한반도 문제에 국한됐던 한국 외교 지평이 전 지구적 문제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의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외교 그리고 우리 국력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책임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인권과 난민 문제, 남북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점증하는 이슈 등에 대해서 모두가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유엔 가입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소통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글로벌 이슈와 소통을 하고 상호 연대를 주도하는 한국으로 재정립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해 오셨던 분들, 그리고 이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국제 규범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해안이라면 충분히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의 대한민국 외교사를 다시 한번 그려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시 한번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해안이 대한민국 외교의 튼실한 근간을 형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고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의 양희철 소장님 축사였습니다. 뜻깊은 말씀으로 회의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김서구 이사장님, 오영주 소장님, 양희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조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조발제는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께서 유엔 가입 30주년과 새로운 30년,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각수입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 김서구 이사장님, 국립외교원의 오영주 소장님,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소장님,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회의에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오늘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 발조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연이 깊었던 분야 가운데 하나인 유엔과 국제법이라는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3개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압니다. 오늘 회의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유엔과 산하기구에서 국제인권법, 남북관계,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문제에 관해 수행한 활동 및 성과를 논의하겠지만 오늘 토론이 앞으로 한국 다자외교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유엔 가입 30년과 새로운 30년,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한 한국의 역할로 잡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유엔 활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올 새로운 30년 동안 중견국가 한국이 크게는 다자 외교, 작게는 유엔 외교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노 위정편에서 공자가 30세에 입지하였다는 것과 같이 유엔 가입 30년이 된 올해 홍익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평화애국인 중견국가 대한민국이 향후 국제무대에서 국제평화의 정의를 위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뜻을 세우는 일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한국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유엔이 맡았던 결정적 역할을 감안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음수사원의 자세로 유엔의 대의 실현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정부가 수립되고 총회 결의로 정통성을 인정받았으며 북한의 침략 시 안보리 결의로 국제연합군이 파견되어 공산화를 막았고 휴전 후에는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통해 전후 복구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한국만큼 유엔과 관계가 깊은 나라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1975년까지 10월 24일 유엔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탈냉전과 함께 1991년 오늘과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1945년 전후 질서가 세워진 지 거의 반세기 만에 161번째 유엔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1월 바로 가입을 신청하였지만 소련이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습니다. 그 후 단독명의 5회, 우방국 주도 5회로 총 10회에 걸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모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세기라는 오랜 기간 옵서버로서 유엔 활동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유엔에서 옵서버 국가가 회원국보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통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옵서버 국가는 유엔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유엔 무대에서 직접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우리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맹인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유엔에서 총회나 안보리나 다른 모든 기관의 의사결정은 형식상 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결의 또는 결정의 형태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회원국들만의 다양한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결의 초안까지 작성하게 되어 공식 회의는 주로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 회의에서는 다양한 이해 그룹의 활동에 따라 관련 사안마다 각기 다른 동력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공식 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옵서버 국가는 우방국을 통해 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이들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반영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좌석도 회원국들과 달리 회의장 옆에 있는 별도의 자리에 배치되고 공식 회의 발언도 회원국들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황청과 팔레스타인이 옵서버인데 사실상 국가로서 옵서버였던 것은 남북한 뿐입니다. 소련이 거부권 행사로 인한 냉전과 분단 상황이 빚어낸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반세기 동안 다자외교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 유엔 무대에서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실적을 쌓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1970년대 말 외교부에 들어가 유엔 업무에 처음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3차 유엔 해양법 회의로 이미 교섭이 크게 진척되어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동회의는 해양법 법전화를 위해 1967년 유엔 결의로 시작하여 1981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협약을 채택할 때까지 15년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입니다. 말석이지만 회의에 참가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해양법 회의에서는 UN 비회원국인 우리가 정식 참가국이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 대표단은 UN 총회장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동등하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일시적이나마 옵서버의 서름과 안타까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에 가입하기 이전 유엔 외교는 남북 대결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서방과 공산권의 상반되는 한반도 결의안에 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득표 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서방과 공산권의 양측 결의안이 다 통과되면서 양측은 한반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아 유엔에서 남북 간 표대결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남북한과 관련된 사안이 안보리나 총회에서 다뤄지었고 우리 관심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반세기 동안 유엔 옵서버 국가였던 것은 유엔 가입 후 초기 활동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였습니다. 유엔 기관이 다루는 의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토론되면서 쌓여졌기 때문에 그 역사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논의에 활발히 참가하여 기여하기 힘들고 새로운 의제를 주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유엔 외교의 특성상 옵서버 국가로서 유엔의 내부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엔 외교 경험이 일천한 한국이 가입과 함께 곧바로 유엔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유엔 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네트워킹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분당국의 부담이 컸고 우리가 속한 아시아그룹이 절차적 문제만을 다루는 지역그룹이라 교섭력 면에서 다른 지역그룹에 비해 불리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영역에 속해서 가교 역할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양쪽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동북아는 지역화가 진행되지 않아 EU, AU, 아세안 등과 같은 블록 단위의 교섭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엔 무대에서 속한 그룹이 별로 없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지난 30년간 다자외교의 주요 수단인 관계 자산의 축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일천한 유엔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유엔 체제 내에서 국력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2회,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 9회,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의 위원국 이사국 각각 5회씩 10회를 역임함으로써 유엔의 주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 한승수 의장과 8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엔 산하기구, 사법기관, 전문기구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발빠르게 유엔 무대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엔 활동에서 회원국으로서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엔 활동 내역을 유엔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가가치를 부여한가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과연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국이 반세기 동안 유엔 틀 밖에서 활동하다가 탈냉전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여 30년간 우리 주도로 유엔에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킨 사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자외교의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을 다자의 장에서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며 그 성과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한 데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빠른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 무대에서 다수의 중견 국가들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유엔의 목적인 평화, 발전, 인권의 분야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중견 국가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중견 국가로서 유엔에서 국제 평화와 정의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바람직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변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탈행정과 함께 시작된 초강대국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증적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자본주의 한계를 드러냈고 9.11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군사 개입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초기 승리에도 불구하고 총 8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비를 들이면서도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이식에 실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반면에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5세대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중국몽과 강군몽을 앞세워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연계 전략이 전제로 내세웠던 중국의 경제 발전이 중국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국제적으로도 기존 질서 내에서 평화로운 발전을 하리라는 예측은 틀렸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략적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 때는 대중 압박이 무역에서 시작하여 기술, 외교, 군사, 문화, 교육, 이념 등 전방위로 확대 강화되었습니다만 거래적 외교 행태로 일관성이 결여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동맹 경시로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초당파적 지지와 압도적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맹 중시, 다자 외교, 가치 외교를 통한 실효적인 대중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외교적으로는 1대1로 정책과 전랑 외교, 경제적으로는 쌍순환 경제 전략, 기술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와 자주 창신 전략, 군사적으로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종합 국력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이 되겠다는 장기전으로 임하면서 미중 대결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미중 대립이 높은 상호 의존도에 비추어 신냉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기술 전략 물자 공급망의 분리, 즉 디커플링 등으로 냉화, 콜드 피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정치의 부활로 지정학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세계 질서는 외교,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영역별로 주요국들이 즉 메이저 파워들이 존재하는 중층적 다극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력 전환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이 증대하는 투키디데스 함정과 패권국이 국제공공재 공급 책임을 회피하는 킨들버거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제 질서가 혼돈에 빠져 초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둘째, 최근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는 커다란 변화가 겹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인구 절벽,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중의 변혁이 국제사회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8월 초 발간된 국제기후변화 패널 보고서는 지구온도 1.5도 상승이 2018년 예측보다 10년 빨라져 2040년 이전이 될 것이라 경고하였고 미국 기상학회의 2020년 세계기후 상황 보고서도 지구온난화로 빙하 소멸, 해수면 상승, 태풍, 한발 홍수, 혹서 혹한, 산불 등 극한 기후 현상이 격증하였다고 지적하는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파리 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석탄 석유 소비 감축, 수소 암모니아 경제 활성화, 전기차 수소차 전환 등 에너지 변환을 가져오고 에너지 지정학에도 큰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출산율 저하로 2064년 97억 명을 고비로 줄기 시작하여 2050년은 세계 195개국 가운데 151개국이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이런 인구 절벽은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로 성장을 감속시키며 고령화와 함께 복지 부담을 증가시켜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촉발합니다. 이미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디플레이션의 어려움을 겪었듯이 선진국들은 일본화의 위험을 경계하고 개도국들은 중소득 국가가 되기 이전에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도 국제사회의 큰 변동 요인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사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신종독감, 코로나19 등 2000년 이후 팬데믹의 발생 주기가 환경 요인으로 짧아진 가운데 도시화로 인해 위험과 파급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국제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100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이 당시 국제 질서에 미친 영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드론, 양자 컴퓨터,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군사기술의 혁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과 대립의 핵심이 기술인 것도 경제의 경쟁력과 군사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데서 비롯되며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둘러싼 양측의 정보전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셋째,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도전과 함께 이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왔던 미국의 내부 문제와 양극화로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신고립주의로 흐르면서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흐름을 바꾸려 하지만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이 질서를 이끌었던 유럽도 배회주의, 민족주의, 극단주의, 포퓰리즘 등으로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도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아베노믹스로 여전히 잃어버린 20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혼란스러운 팬데믹 대처에서 보듯이 세계 통치는 기능부전 상태이며 탈냉전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던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프리덤 하우스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자유도 지표도 15년간 계속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넷째, 세계화의 퇴조 현상입니다. 2000년대까지 사람, 재화, 자본, 기술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통해 최적의 생산 요소 결합을 가져와 세계 경제의 활력을 지탱했던 세계화는 2010년대에 들어 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계 공급망 참여를 통해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일자리의 해외 이전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반세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세계 무역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뒤처지게 되어 세계화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각국이 코로나19와 다양한 위기 요인으로 공급망의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효율성보다는 유연성 확보에 치중하게 되어 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변화 요인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질서의 혼돈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안정될 때까지 초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질서는 높아진 상호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편가르기와 패권국가의 책임 회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중증적 네트워크로 파편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 질서 유지에 어려움과 비용이 예상되고 국제사회에서 법치의 중요성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해석 전략에서 보듯이 기존 법 질서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국제사회 법치와 관련 규범의 내용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들 간에
가치의 충돌이 깊어지면서 법싸움 즉 로페어도 빈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인권, 환경, 해양법 등을 둘러싼 중국과 다른 이해관계국 간의 대립은 관련 국제법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사법적 수단의 회피도 늘어나고 강제관권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도제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제법 규범의 형성 과정도 종래의 법전화 회의나 오랜 과정에 걸쳐 형성되는 국제관습법보다 연성법이나 속성법이 광범위하게 원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범으로 응가하기 이전의 다양한 형태의 결의, 결정, 집단적 행위 조치 등이 규범 생성 요소로 작용하고 준 규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 수용 정도에 따라 규범의 발전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초기 과정부터 이해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반영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초연결사의 특성이 국제법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분야의 상호 연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통섭적으로 국제법 사안을 보아하는 경우가 많이 늘 것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사회가 다양한 복합 현상에 대처함에 있어서 상호 상쇄, 즉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방역 조치와 인권 보호의 선택 문제와 같이 변화 동인의 상호 연계가 심화하면서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관의 선택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택 기준을 정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고 포괄적 방법으로 시행하여 선택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가치 실현을 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디지털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양자 컴퓨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과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계가 사회에 미칠 폭넓은 파장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도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과는 상호 어떻게 연계될지 등에 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일곱째, 앞으로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전쟁 수단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이버와 우주가 전쟁 영역에 편입되고 초연결적 수단에 의해 육해공 공간과 통합됨으로써 무력 충돌법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밀 무기로 대표된 2차 상세 전략이 4차 산업 기술을 응용한 살상 수단에 의한 3차 상세 전략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제인도법의 제반 원칙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는 유엔 다자 외교를 구사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자 외교에 특화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연혁이 긴 의제들이 많다 보니 오래 종사하여 사안의 역사적 경위를 잘 아는 국가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게 다자 외교입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도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순환 근무와 형평의 틀 속에서는 다자 외교 인재를 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인 민관 합동 체제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한정되고 민간이 많은 부분을 주도하므로 민간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즉 SDG의 5개 원칙 가운데 민관 협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셋째로는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의 다자 외교 동향은 중요한 전문기구들에 대한 중국 인력의 진출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 이익과 직결된 분야의 국제기구들을 선정하여
밑에서부터 위까지 체계적으로 한국 인력을 진출시켜야 합니다. 특히 모든 기구에 있는 법률 담당 부서에 하위급 직원부터 고위급 직원까지 진출을 모색하면 로스쿨 이후 국제법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법기구에 활발히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법위원회, 대륙분경계위원회, 965 국제형사재판소,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등 우리 국적 재판관 또는 위원들이 꾸준히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판관 수도 적고 지역별 할당은 없지만 안보리 상이사국 중국과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일본이 우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에 부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이 디지털화에서 앞선 우리 사회의 특성을 살려 신기술과 인권 분야에서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중견국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다자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초연결 시대에 다자외교를 한 데 중요한 자산은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속된 그룹이 적은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허브 역할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미래를 선도할 때 허브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분발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그동안 노력을 통해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를 유치해왔지만 우리가 동북아의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국제기구 유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냉전 시절 안보 차원에서 유엔기구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해 안보 환경을 확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국제법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종래 우리 외교에서 양자 이익이나 압력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문제에 관해 침묵함으로써 부재로 튀게 되는 현상, conspicuous by absence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양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직접 부담이 적고 뜻이 같은 국가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 무대를 활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선두에 설 필요는 없겠지만 유사 입장 그룹의 장에 참여하고 다자의 장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까지 자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자의 장에서 수동적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익을 손상하고 국제무대에서 외톨이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다자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쌓은 경험과 실적을 발판으로 중견국 외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다자외교에서 한국 특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복합 대전화 이 시대에 평화, 번영, 법치를 담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국가 이상을 높이고 외교 자산을 축적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알찬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새로운 30년간 한국 다자외교의 꿈을 키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